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천안의 귀신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주 오래전, 제가 중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천안의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던 오래된 빌라에서 벗어나 깔끔한 아파트로 옮기게 되어서 들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위치는 4차선 도로에서 우측 샛길로 800m가량 빠지면 논밭 한가운데에 있었고 총 4동에 각 동마다 23층까지 있는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동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호수는 410호로 복도 끝이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와서 며칠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학교 후에 조금 놀다가 집으로 오면 오후 6시쯤이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이 끝나고 8시쯤에 누나는 고등학생이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섰는데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 말소리가 웅얼웅얼 들리는가 하면 방문 열고 닫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에 저는 부모님이 오늘은 일찍 돌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열쇠를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것은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저를 반긴 건 캄캄한 어둠과 정적. 순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고 팔에 도단한 소름을 문지르며 현관에서부터 재빨리 불을 켜고 들어가면서 화장실까지 집안의 온갖 전등을 다 켜고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해놓은 채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인기척을 느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 상황을 수차례 겪었고 나중에는 인기척을 일부러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집에 나 혼자 있다는 걸 애써 인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월 즈음이었는데 에어컨이 없던 때라서 무척이나 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렇게 방문을 열어놓고 열린 방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잠이 안 오던지 한참을 뒤척이던 순간 거실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긴 옷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가 다시 점점 작아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당시 집에 거실에 좌탁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 그 좌탁 주위를 맴돌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나 누나가 깨어서 돌아다니나 나도 물이나 마시자 하고 일어나려던 찰나 소리가 하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자락 끌리는 소리와 같이 나야 했던 발소리. 소리는 계속 들리지 방문은 활짝 열려있지. 순간 더위가 싹 날아갔습니다. 그대로 이불을 조금씩 끌어당겨서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로 귀를 틀어막고 밤을 지새우다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머니와 누나에게 물었지만 밤중에 돌아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묵묵히 계시던 어머니가 꺼낸 말씀은 또 다시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무실 때 거의 항상 비슷한 악몽을 꾸시는데 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고 있으면 누군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더랍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어머니는 들여보내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으로 문을 밀어서 비집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밀어내며 사투를 벌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잠꼬대로 욕도 하시고 휘두르는 팔에 아버지가 맞아서 깨어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허약해서 그렇다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일축되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자주 있었지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융자도 남아있으니 무시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제가 보통 잠을 자면 똑바로 누워서 천장을 보고는 절대로 못 잡니다. 반드시 옆으로 돌아 누워야 잠을 잘 수 있는데 한밤중에 눈을 떠보니 대자로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멍하게 좀 있으니 몸이 안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위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리저리 용을 써봤지만 소용없었고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다가 시야 쪽 한켠에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책상에 회전하자 그 회전 의자가 살짝 빠져나와 제 쪽으로 정확하게 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앉아서 바라보고 있을 때 나오는 위치와 각도였습니다. 저는 의자가 그렇게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앉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살짝 흔들흔들 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비명과 악을 질렀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이상한 일이 있었고 결국 제가 그 집에서 계속 살면 가출하겠다고 강제를 부린 덕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는 예전에 그 집과 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 있던 것들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한 것보다는 장난기가 많은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을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빕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주. 투탄카멘 왕으로 알려진 고대 이집트 왕의 실제 이름은 투탄카텐입니다. 그는 약 1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원인 모를 질병으로 숨졌습니다. 투탄카멘 왕의 무덤은 1922년에 영국의 탐험가들에게 열리기 전 두 번의 도굴 시도가 있었으나 도굴범들은 투탄카멘 왕의 금관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온 암실만은 못 찾았습니다. 1922년 투탄카멘 왕의 무덤을 발굴한 탐험가들은 망치로 암실의 입구를 찍어내렸을 때 그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사후 인생을 방해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저주를 내리리라. 며칠간의 작업 끝에 발견된 투탄카멘의 암실은 4개의 금관들이 있었고 여러가지 금장 장식들이 다채로운 조화를 이루며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투탄카멘 왕의 금관은 100kg이 넘는 순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으며 그의 관 옆에서 발견되었던 3개의 미이라들은 그 당시 그의 신하들이었던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투탄카멘 왕의 미이라는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발견된 보석들과 장식구들은 현재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로부터 영화에 많이 등장한 투탄카멘 왕의 저주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투탄카멘 왕의 무덤에 들어가 도굴 작업을 했던 모든 탐험가들과 하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정확히 알려진 숫자는 21명입니다. 영국 과학수사연구소가 발표한 파라오 왕들의 무덤 도굴범들 사이는 말라리아 모기가 아닌 1200여 년 동안 벽에 붙어서 기생을 하던 곰팡이가 공기를 통해서 사람의 폐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사상 최대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 타이타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저주를 믿는 사람들은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가 타이타닉에 실려 미국으로 운반되던 이집트 공주의 미이라 저주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미이라를 운반하던 수집가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구명보트에 공주의 미이라를 먼저 태우고 사람들을 물 밖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 미이라는 후에 미국에서 유럽으로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란 배를 통해 옮기다 또 한 번 침몰하여 몇백 명의 인명피해를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도 그 몰지각한 수집가는 구명보트에서 사람들을 밀치고 이 공주를 태웠습니다. 그 후 실제로 나타나던 공주의 저주를 두려워했던 서양의 수집가들은 공주를 루시타니아라는 배에 태워 이집트로 되돌려 보내려 하다 독일군의 어뢰를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멘라 공주를 미국에 옮기겠다며 고집을 피우던 그 수집가는 몇백 명의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공주와 함께 영원히 물속으로 수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음모론. 첫 번째 외계인 기지 51구역. 세계 10대 음모론에 51구역이 빠질 순 없겠죠.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에어리어 51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군사기지의 일부입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추종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UFO 복제를 조건으로 외계인이 이 지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종의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 이 기지의 존재를 미 정부가 부인하는 것은
외계인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51구역에서 UFO 형상을 목격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두 번째, 엘비스 프레슬리 생존설. 로큰롤의 황제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엘비스 프레슬리. 1977년 세상을 떠났지만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사망 후에도 갖가지 설에 휩싸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존설입니다. 각박한 연예계 생활을 견디지 못한 그가 사망을 가장해 대중의 눈 앞에서 사라졌으며 은거 후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을 거라는 음모론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아폴로 달 착륙 논란. 과거 소련과 미국은 서로 우주로 나아가는 과학력 경쟁이 치열했는데 우주 탐사의 주도권을 소련에게 빼앗긴 미국이 만회를 하기 위해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것처럼 세트장으로 연출했다는 것이 아폴론 음모론의 골자입니다. 음모론의 근거로는 미 항공우주국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영상 중 극히 일부인 3.5%만을 공개했고 그마저 일부는 착색하거나 원형을 변조했다는 점이 제시된다고 하네요. 또 나사가 공개한 사진에는 성조기가 펄럭이는데 다른 진공 상태의 무중력 상태라 성조기가 펄럭일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세익스피어는 없었다. 세익스피어의 실존 여부는 영문학계 최대의 음모론이며 이는 오래전 18세기부터 나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세익스피어 작품의 실제 작가를 두고는 프란시스 베이컨, 크리스토퍼 말로, 에드워드 드 베르 등의 다양한 설이 넘쳐나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숨겨진 사생아가 세익스피어란 필명으로 활동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논란에 관심을 갖고 세익스피어 미스테리 해결에 나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다빈치 코드 음모론의 결정체. 전 세계 독자들의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냈던 댄 브라운의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 예수의 생애와 성배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스릴러 형식으로 풀어간 이 책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을 모티브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아이를 두었으며 그 후손이 오늘날에도 생존해 있다는 설정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섯 번째, 파충류 지구 지배설.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를 비롯해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외계인 파충류가 둔갑한 것이라는 기괴한 음모론도 있습니다. 최초로 이 음모론을 내놓은 영국 소설가 데이비드 아이크는 세계가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조직을 조종하는 세력은 파충류 외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에이즈 음모론.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특정 지역의 인종을 몰살시키기 위해 일부 과학자가 만들어낸 질병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미국 흑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 정부 과학자들이 흑인 사회를 통제하거나 없애버리기 위해 이 병을 만들어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큐에서 보면 선천적으로 에이즈의 완전 면역인 종족도 있다고 하더군요. 여덟 번째, 존 F 케네디 암살 배우는 마피아. 지난 1963년 발생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은 당시 케네디 대통령에게 총구를 겨눴던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으나 세간에서는 암살 배우가 마피아라는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오스왈드와 그를 암살한 잭 루비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돼 케네디 암살 음모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아홉 번째, 왕실 다이애나 암살설. 1997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의 사인 심의회가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이애나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암살설입니다.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다이애나의 연인 도디 알 파예드의 아버지 모하메드 알 파예드는 다이애나가 당시 도디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 왕의 부군인 필립 공이 MI6 등 영국 정보기관 요원들을 동원해 이들을 암살했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소년의 시체. 1957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시골길 부근 지역에 거주하는 어떤 남성이 길가에 큰 박스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무심코 그 박스를 들췄는데 박스의 안에는 한 소년이 죽은 채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겁에 질려서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며칠 뒤에 프레드릭이라는 대학생이 그 소년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알립니다. 신고를 받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신고받은 경찰들은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이 박스 안의 아이의 시체를 보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이는 약 4에서 5세로 추정, 102cm 정도의 신장에 몸무게는 13kg, 백인의 파란색 눈, 시체의 상태로 봐선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보다 훨씬 왜소한 편이었습니다. 손톱과 발톱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밝은 갈색의 머리는 방금이라도 이발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의 시체에서는 몸 전신에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되었고 사인은 두부 외상,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보았는데 이 아이는 죽기 직전까지 학대를 당했지만 이상하게 상태가 너무 깔끔하다는 것이었죠. 학대를 당했지만 위생 상태가 깔끔하다. 수상쩍은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수사에 들어갔을 당시에 필라델피아 경찰들은 이 사건이 금방 풀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시체가 부패가 되기 전에 발견이 되었고 시골이다 보니 인구수가 적어서 아이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찰들은 아이의 신원을 밝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지문을 가지고 필라델피아의 온갖 병원을 조사했지만 모두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아이의 포경수술 자국을 가지고 지역 의사들에게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아이의 시체가 박스에 담긴 채로 길바닥에 버려지던 당시의 목격자조차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와 그 상자 안에 아이를 감싸고 있던 담요, 그리고 주변에서 발견된 코듀로이 재질의 파란 모자를 가지고 소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되지만 이 역시 조사에서 단서를 얻는 것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아이의 몸 상태가 매우 왜소했던 탓에 소년이 죽기 전에는 1년 정도 발육이 더딘 것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을 밝혀내면서 유괴범이 경찰을 피해 아이와 이동하던 중 살해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하고 도주하면서 그 도중에 이발을 하고 손발톱을 정리한다는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주는 물론 그 근처 주에서 이 아이를 조사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지속해도 범인은커녕 아이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죠. 경찰들은 이 미스테리 사건에 두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 소년은 현장 근처에 있던 양육시설에서 길러진 아이다. 경찰은 수사 도중 현장 근처 양육시설에서 소년의 시신을 덮고 있던 담요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중 수사를 하지만 이 역시 DNA 감식 결과 소년과 양육시설 일가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시 미스테리 사건으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소년은 입양한 양어머니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어느 날 경찰 앞으로 자신을 M이라고 밝힌 여성이 증언을 합니다. 사실 그 소년은 자신의 어머니가 입양한 아이이며 평소 학대를 즐겼던 그녀가 학대 끝에 소년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M이라는 여자의 증언은 상당 부분 실제 사실과 일치하였고 경찰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두 가지 이유에서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M이라는 여자는 정신분열 환자다. 두 번째, M의 옆집 이웃이 증언한 결과 M의 집에는 두 모녀 이외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미스테리 사건은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 아이의 시신이 묘지에 묻히면서 이 사건의 열기도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 미스테리 사건은 그 어떤 단서조차 현재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과연 이 소년은 누구이며 왜 죽었고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온 소년일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고대 문명의 신. 나를 믿는다면 내게 용감한 젊은이의 심장을 바쳐라. 이는 마야의 태양신 쿠에찰코트리. 수천 년 전 마야의 시민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사람의 심장과 피를 받고 대신 문명을 줬다는 마야의 태양신 쿠에찰코트. 수백만이 넘는 마야의 젊은 용사들은 수천 년간 매일매일 줄을 서가며 그의 제물로 바쳐졌지만 태양의 신은 몇백 년 전 스페인 군인들이 마야의 후손들을 공격하고 나라를 지배하려 할 때 그들의 곁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고대 마야와 잉카 그리고 아즈텍 그들에게는 몇 가지의 특이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살았다는 것, 왕이 죽으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것, 하늘의 신을 위해 인간이나 동물들을 매일 제물로 바쳤다는 것, 그들의 신들은 자주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은 모두 용, 구름, 제규어 등으로 풀이가 된 비행물체를 타고 하늘에서 왔다는 것, 벽의 조각물 등에 자주 등장하는 마야의 신들은 우주복을 입은 것처럼 항상 큰 헬멧을 쓰고 있었고 입과 코 주위에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잉카의 신들은 키가 30에서 60cm 밖에 안 되는 소인들이었고 벼락막대기를 손에 지니며 날씨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피를 좋아했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동물의 피, 그리고 심장 등을 제물로 바치게 강요했습니다. 제물의식이 끝난 뒤에 몇 개의 심장을 건네받아 신에게 전달하던 한 여인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혀에 구멍을 내고 밧줄을 통과시켜 버두어진 심장들을 신에게 직접 갖다 바치는 특별한 시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은 커다란 헬멧과 같은 이상한 물건을 머리에 쓰고 있고 무기로 보이는 이상한 도구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코에는 요새 병원에서 쓰는 소형 마이크와 같은 장치를 달고 있으며 그의 얼굴은 상당히 화가 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야, 잉카, 그리고 아즈텍의 후손들이 사는 페루와 멕시코, 볼리비아 등에는 최근까지도 계속 하늘에 UFO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모셨던 신의 존재는 UFO를 타고 날아다니던 외계인이 아니었을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정화조의 시체. 1989년 2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6시쯤 교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 A가 거주하던 초등학교 근접 교직원 기숙사로 돌아와 화장실에 일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화장실 안에서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화장실의 변기 구멍을 통해서 구두 같은 물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변소를 치우는 구멍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는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교장과 동료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은 가장 가까운 곳에 경찰관이 왔고 곧이어 마을의 소방대원과 미하루 경찰서원도 속속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을 꺼내려 했으나 변조가 너무나도 비좁았던 탓에 시신을 꺼내지 못하고 결국 저변을 중기로 파내어 변조를 부수는 방법을 통해 시신을 꺼냈습니다. 변조 안에 있던 시신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상반신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입고 있던 윗옷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무릎을 굽히고 얼굴은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인 형태로 굳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는 그 자리에서 호스로 씻겨졌고 소방대의 대기실로 옮겨져 의사의 주도 아래 사인을 감식했는데요. 판명은 동사 겸 흉부순 환장애로 좁은 곳에서 압박을 당하면서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후 경직의 상태로 보아 26일경 사망한 것으로 보여졌다고 하니 발견되기 이틀 전 정도에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타상은 팔꿈치와 무릎에 긁힌 상처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었고 사망자의 신분은 현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마을 내에 사는 남자인 S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가 엿보기를 목적으로 변조 내에 침입하였으나 좁은 곳에 끼어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동사한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단순한 사고사로 종결된 수사는 마을 내의 의문을 종식시키진 못하였습니다. 사망자 S는 마을에서 부모님과 조모 4명이서 살았으며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던 평범한 청년으로 고교 시절엔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어 기타를 치고 스스로 작사도 했으며 자작시를 쓴 노트를 몇 권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직장으로는 옆 마을 원자발전 보수를 하는 회사에서 영업주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마을에선 청년의 레크레이션 담당 부장으로 중심적이고 리더십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격도 밝고 인망이 있어 결혼식에서 사회를 자주 보는 사람이었고, 마을 촌장 선거에선 응원연설을 부탁받을 정도인 사람이 과연 화장실에서 단지 엿보기를 하기 위해서 죽어 있다는 것은 상상이 어렵다는 의문이었습니다. 사망자의 마지막 행동에도 많은 의문이 생겼는데, 그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4일 전부터 족적이 묘연했다고 합니다. 5일 전 23일 선배의 송별회에 출석했는데 24일 새벽 1시쯤 가게를 나왔었고, 그날 오전 10시까지 거실에서 TV를 보다 잠깐 나갔다 온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진 날과 사망 추정일 사이에 2일간의 행방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는 교직원 기숙사에 가까운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발견이 되었으며, 구두의 한쪽이 둑에서 발견된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마을 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직후에 행해진 촌장 선거는 근래에 정말 드문 격한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죽은 S는 그 선거에 관련되어 살해당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싸움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소문이 소문에 꼬리를 잡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며 용의자를 지목하기도 했고, 결국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활동이 일어나 1개월간 4,000명 정도의 서명인이 모여 미하루 경찰서에 제출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미스테리한 부분은 S의 시신을 발견한 교사 A는 A의 애인을 통해서 면식이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전 A씨가 장난전화에 고민하던 적이 있어 A의 연인과 S가 함께 그 장난전화를 녹음하여 경찰에 전달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S의 지인 이야기에 따르면 S는 범인이 누구인지 거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한들 이미 죽은 몸이 되어버렸던 S가 알려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진시황과 외계인.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지은 뒤 엄청난 부와 영어를 누린 것으로 알려진 중국 최고의 황제 진시황. 불로초를 찾아서 공신을 한국에까지 내려보냈던 그는 현재 동양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새로운 평가란 진시황의 사기 곳곳에 등장하는 괴이한 물체와 그리고 요괴에 관한 기록 때문에 제기되기 시작한 연구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1996년 일본의 교토통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2000여 년 전 진시황은 본인을 인간으로 칭하는 사람들을 벌주었으며, 진시황은 항상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정권을 잡은 뒤 당시 중국 전체를 뒤덮고 있던 공자 사상을 없애는 데에 최선을 다했으며, 사람이 늙지 않는 방법을 찾는 괴상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고학자 크라피바 박사는 약 2000여 년 전 진시황이 아무런 이유 없이 12개의 거대한 청동 거울을 건설한 것과 무거운 돌을 옮기고 제조할 수 있는 기적의 산발이에 관한 확실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현재 사기에 남아있는 거울에 관한 자료에서는 진시황은 밤마다 달빛을 이용하여 자신의 고향인 우주를 향해 거울을 비추었으며,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 지구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거울로 전달했습니다. 진시황이 약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 기적의 산발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고대의 기계들 중 가장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유기의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여의봉과 같은 기능을 했다는 금속 산발이는 진시황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며 만리장성을 짓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시신과 함께 땅속에 묻힌 것으로 알려진 기적의 산발이는 현재까지도 기록 외에는 작은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업적을 남긴 진시황. 중국을 통일한 그는 혹시 외계의 문명과 연관된 인간이 아니었을까요?